장인어른 또 오셨네. 집에 없는 척 해야 하니 조용히 해. 휴. 여러분은 혹시 내 돈으로 마련해준 자식 집 현관 앞에서 끝내 문 한번 못 열어보고 돌아선 부모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고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겨울만 되면 좋아하던 그 제주 감귤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과일 한 봉지였지만 제 마음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았거든요. 직접 찾아가 얼굴 한번 보고 사위 녀석도 불러 따뜻한 국 한 그릇 같이 먹자고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산다고 해도 걱정이고 힘들어 보여도 걱정이고 연락이 뜸해지면 더 불안한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딸 집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번호를 누르다가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번호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헷갈렸나 싶었지요. 나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는데 또 안 열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예전에 몇 번이나 드나들며 기억해둔 번호였거든요. 딸이 바꿨나 보다 싶어 벨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들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복도가 조용해서 너무 선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장인어른 또 오신 것 같아 사위의 귀찮아하는 음성이 들렸고 잠깐의 정적 뒤에 들린 딸아이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없는 척 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 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복판을 도려내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없는 척하면 그냥 가실 거라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귤 봉지를 쥔 손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노란 귤들이 복도 바닥으로 둥글둥글 굴러가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귤이 아니라 제 인생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모으고 지키고 버텨온 세월이 그렇게 복도 바닥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는 끝내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문 안에서 들려온 마지막 말 때문입니다. 아빠 오면 또 돈 얘기할 것 뻔한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딸의 그 말이 제 온몸의 세포를 떨게 만들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던 은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 집 앞에서도 문 하나 마음대로 두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리신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항만 쪽 공기업에서 꼬박 32해를 일했습니다. 비 오면 비 맞고 태풍 오면 항만 점검 나가고 설날이고 추석이고 당직표에 제 이름이 있으면 군말 없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벌고 아끼고 참아서 영도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현금 8억 원을 손에 쥐고 은퇴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조금 넘었으니 합치면 13억 원 남짓이었죠. 거기에 연금도 매달 320만 원씩 나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노후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아내와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서로를 위로하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사람도 조심하고 지출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큰 돈이 찍히는 순간 사람은 그 돈을 지킬 생각보다 먼저 쓸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박했습니다. 아내와 광안리 쪽 나가 회 한 접시 좀 비싸게 먹고 해운대 바다 보며 커피도 마시고 백화점에서 아내 외투 하나 바꿔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써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너무 아끼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보상 심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도 망설였는데 은퇴 후에는 10만 원, 20만 원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퇴직 전엔 한 달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 하던 동기들이 어느새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 근처 괜찮은 식당이 있다. 송정에 새 골프장이 생겼다. 해운대 호텔 뷔페가 어떻다.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계산 몇 번 시원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 대신 회장님 소리가 붙더군요. 사실 회장님이 뭐 별겁니까? 한턱 잘 내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허울 좋은 별명일 뿐인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32해 직장 생활 내내 과장, 차장, 부장 소리는 들어봤어도 회장님 소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원래 숫자에 밝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를 평생 쓴 사람도 아내였고요. 통장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도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 비싼 밥 사고 골프 치고 다닐 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들뜨지 말아요. 돈은 모을 때보다 쓸 때가 훨씬 빠르게 나가요. 그때마다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13억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우리 정도면 평생 써도 남는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큰 소리가 다 제 무지였고 오만이었습니다. 돈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군요. 돈을 지키는 감각이 없으면 큰 돈일수록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3세 결혼 이야기를 들고 왔으니 요즘 기준으로 아주 늦다고는 못해도 부모 입장에선 애가 마음 편히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나이였죠. 아내는 반가워했고 저 역시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다만 사위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설명하기 힘든 싸한 감정 하나는 그때 더 깊게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의 첫인상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했고 겉으로는 예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말이 번지르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다운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실속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죠. IT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투자 유치도 진행 중이며 곧 큰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딸아이 눈빛은 이미 그 사람에게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딸 행복해하는 얼굴만 보고 판단을 끝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냉정해져야 할 순간에 오히려 약해집니다. 남이 보면 수상한 말도 자식이 좋다고 하면 좋게 들립니다. 남이 보면 위험한 사람도 내 자식이 사랑한다고 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 하나에 다른 건 다 흐릿해졌습니다. 결혼은 비교적 빨리 진행됐습니다. 사위 쪽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조금 더 쓰면 어떻겠나 싶었고
제가 은퇴하면서 쥔 돈도 있으니 혼수나 전세 자금 일부를 도와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1억 가까운 돈을 먼저 썼습니다. 예식장 비용 일부, 신혼 살림 보태는 돈, 전세 자금에 얹어주는 돈, 이것저것 합치니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아이 기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 몫이라 여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딸은 결혼 후 더 편안해지고 얼굴 표정도 훨씬 밝고 행복해 보여 마음이 놓이더군요. 사위도 주말마다 와서 잘하겠다고 인사하고 손주 얘기까지 슬슬 나오니 저희 부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사위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잠깐 막혔다느니, 계약이 한 달만 밀리면 큰 돈이 들어온다느니, 투자사가 서류를 요구한다느니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니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위 말만 들으면 다 곧 풀릴 문제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크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미 딸 결혼에 돈을 써놓은 상태에서 사위 회사가 잘못되면 결국 딸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그 불안 때문에라도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2억 원을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쉬운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아무 담보도 확실한 계약서도 없이 장인어른이란 이름만 믿고 손을 벌린 사람에게 저는 너무도 쉽게 큰 돈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어요.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제대로 쓰자고 했고 회사 재무 상태라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피부치처럼 될 식구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오히려 아내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차용증 한 장이 저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준 뒤 몇 달은 사위가 참 잘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식사 자리에서도 늘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고, 거래처가 늘고 있다고,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도 자기 남편이 고생한다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좋은 결정을 한 줄 알았습니다. 내 돈이 딸아이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위는 두 번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3억이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더 절박한 표정이었고 말도 더 길었습니다. 계약만 체결되면 원금과 이자를 얹어 돌려드리겠다고 했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그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여기서 3억을 더 넣으면 앞선 2억도 살아날 것 같고 반대로 거절하면 2억까지 날아갈 것 같은 공포가 생깁니다. 저 역시 그 심리에 걸려든 겁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정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이미 2억이나 빌려줬는데 또 3억을 더 빌려준다는 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이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어.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사실은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릴까봐 두려울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32년 직장 생활 헛한 줄 알아?
사람 상대를 얼마나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 사위 녀석이 그렇게 되먹지 못한 인간이었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안 시켰지.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저는 또 3억 원을 보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있던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사위 쪽에서 별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고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먼저 딸에게 연락하면 요즘 회사가 바빠 정신이 없다. 남편이 집에도 늦게 들어온다. 그런 말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요. 그 무렵부터 우리 부부는 같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 참 무서운 독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는데도 공기부터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착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서류에 제 이름과 제 인감이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가 제 명의로 6억 원의 대출을 일으켰고 그 이자가 밀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서류는 마치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처럼 제 이름을 채무자로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사위가 회사 투자 관련 서류라며 제 도장을 가져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찍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위를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은 쪽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식이 엮인 일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대출회사 직원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환이 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에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담보라는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32해를 바쳐 마련한 집, 아내와 아이들을 키운 집, 은퇴 후 마지막 성벽이라 믿었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넘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딸에게 전화했는데 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사실 남편 회사 일이 요즘 좀 어려운가 봐.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사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배우자가 내 잘못을 말로 꾸짖을 때는 아직 같이 싸워볼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절망해서 말조차 안 나오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제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저질렀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자식 결혼을 도와준 것도 사위 사업에 돈을 보탠 것도 모두 결국은 제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렸는데도 제가 밀어붙였고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읽어야 할 서류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사람도 결국 저 자신뿐이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극은 늘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무너뜨려 놓고 숨 돌릴 틈이 생기면 그 다음 파도가 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운대 쪽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사위를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했고, 눈빛이 흔들렸고,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연민까지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앞에서 제가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니 말입니다. 사위는 회사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졌고 투자금이 막혔으며 급하게 돌려막기 하다 보니 대출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를 쓴 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된 부탁입니다. 사위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미 6억이 걸려 있으니 여기서 무너지면 모두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미 집이 담보로 잡힌 마당에 조금만 더 버티게 하면 상황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따기 위해 더 큰 돈을 얻는 사람 심리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저도 그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아파트까지 지키기 위해 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그렇더군요.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그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위가 제 명의로 대출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화를 내거나 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제 젊음이었고, 제 허리였고, 제 주말이었고, 제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거실에서 뛰어놀던 집이었고, 딸아이 수능 끝나고 엉엉 울던 집이었고, 아내가 처음으로 식기세척기를 장만하며 좋아하던 집이었습니다. 32년을 버텨서 겨우 마련한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안에서는 분노보다도 이상할 만큼 강한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야말로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빚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에 몰린 사람은 냉정하게 손절해야 할 순간에도 마지막 남은 것을 붙들려고 더 무리하게 됩니다.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판돈을 더 키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은행이며 법무사 사무실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거실에 앉아 등기부등본이며 통장 사본이며 사위가 들고 갔던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이 제 노후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옆에 앉아 여보, 일단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을 사람인데 그 무렵에 아내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숨도 아주 작게 쉬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라도 덜 흔들리게 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가장이란 이름에 매달릴수록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위는 그 와중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당장 숨통만 틔워주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요. 회사만 살아나면 대출도 갚고 장인어른 돈도 다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믿는 쪽으로 너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판단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고 그건 제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위를 완전히 끊어내는 대신 문제를 덮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은행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미 사위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로 일어난 대출이 있었고 그 이자가 밀리고 있었으니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벌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실력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는데 시간만 벌면 된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더 큰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잡히는 조건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설명을 듣는데 직원 얼굴은 분명 친절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보는 체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이 참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 옳은 선택보다 당장 무너지는 걸 막는 선택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딸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를 두둔하면서도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요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 안에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전화를 하면 늘 타이밍이 안 좋았고 제가 만나자고 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딸도 힘들겠지.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딸은 이미 자기 살기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침묵을 배려로 해석하지만 가끔은 그 침묵이 거리두기의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부터 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나이 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막힌다고도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입맛도 없어 했고 자다가도 벌떡 깼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두던 사람이 어느 날은 빨래를 개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내를 병원에 먼저 데려갈 생각보다 대출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후회됩니다. 돈 문제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사람을 숫자만 보게 만듭니다. 눈앞에 사람 얼굴이 점점 흐려지고 이자 날짜와 금액만 선명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때의 저는 아내의 무너지는 표정보다 밀린 이자 액수에 더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이 저려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대출 관련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자.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습니다. 그 말은 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자는 말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걸 제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것만 많다고, 그래서 평생 되는 것도 없이 살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괜히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 아내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섭섭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차다고 했고 머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피함과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나구나, 사위가 시작이었을 수는 있어도 이 집안의 가장 깊은 상처는 제가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거기서 완전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매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변화가 생기고 독촉은 더 거세졌고 대출회사 쪽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기가 무서웠고 받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까봐 또 두려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한 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점점 더 모습을 감췄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딸은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같이 버텨보자는 말 대신 누가 더 힘드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가족의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경매 절차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노란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데 손끝이 저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글자로 찍혀 눈앞에 놓이니 그동안 버티고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뜯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고 안에 적힌 낱말들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그 글자들이 마치 제 집 벽을 한 장씩 뜯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매 개시 그 네 글자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안 먹고 안 쓰고 버틴 세월이 그 네 글자 앞에서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남자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눈물도 잘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다르더군요. 분해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미안해서 우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실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다들 멈췄고 초인종이 울리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TV를 틀어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딸을 보자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내 남편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최소한 상황을 같이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표정으로 나왔고 자꾸만 남편을 감쌌습니다. 남편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사업이 꼬이면서 일이 커진 거라고, 지금 제일 괴로운 사람도 자기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이 적어도 부모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눈에는 부모의 상처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 학원비 아끼지 않았고 좋은 거 하나 더 먹이려고 애썼고 결혼할 때도 기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었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건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셈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운대 바닷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고 젊은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카페들은 환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저만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경매 날짜는 다가왔고 아내는 더 야위어 갔고 저는 하루하루가 목을 조이는 줄에 묶인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잔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길 때는 버리는 재미라도 있다지만 내 집에서 밀려나듯 나갈 때의 짐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조각들을 뜯어내는 일이더군요. 아내의 오래된 그릇, 딸이 학생 때 쓰던 책상, 거실 한쪽에 두었던 장식장, 제가 퇴직할 때 받은 감사패, 하나하나 손에 잡을 때마다 그 물건에 묻은 시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바닥이었고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인을 찾아갈 형편도 아니었고 친구들에게 손 벌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돈 있을 때는 회장님 소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더군요. 그걸 몇 번 겪고 나니 더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역 근처의 오래된 고시원 같은 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처음 그 건물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멍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좁은 복도, 낡은 벽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라면, 냄새와 눅눅한 습기 방안은 손을 뻗으면 벽이 닿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했던 건 그 작은 방조차도 그때의 제겐 선택지가 아니라 유일한 피난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기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곳에서 둘이 버티는 건 무리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동안 처가 쪽 친척 집으로 가고 저는 부산역 근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아프지만 가족이 흩어지는 건 그보다 훨씬 더 깊게 사람을 부숩니다. 아내를 안전한 곳에 보내놓고 저 혼자 좁은 방에 앉아 있는데 그 정적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누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 불 끄고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물컵 하나 부딪히는 소리조차 없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바닥까지 왔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런 밤이면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소풍 가던 날, 아내가 김밥 싸던 아침, 딸 결혼식 날 제 팔을 잡고 울던 순간, 은퇴식 끝나고 광안리에서 이제 고생 끝났다고 웃던 저 자신 그 장면들이 떠오를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무너질 때보다 한때 분명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정말 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집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오래 후벼 팠습니다. 아파트는 분명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내의 건강이었고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였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제 체면과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해운대 아파트 복도에서 딸 집 문 앞에서 쫓기듯 돌아서던 그날 밤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마지막 비상금이라도 쥐어주려고 찾아갔던 그 집에서 없는 척하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던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돈도 집도 체면도 많이 잃었지만 진짜로 끝난 건 제가 딸을 바라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상하게도 저를 더 깊이 무너뜨리는 동시에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누군가를 믿고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그 장은 화려하지 않았고 비참했고 많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저는 돈보다 늦게 오는 것, 그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부산역 근처의 그 작은 방에서 처음 몇 주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이 와도 아침 같지 않았고 밤이 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기 때문에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는 공간에서 사람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게 만듭니다. 제가 도장을 찍던 날 사위가 고개 숙이며 고맙다고 말하던 얼굴, 딸 결혼식 날 제 팔을 붙잡고 울던 모습, 아내가 식탁 앞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던 목소리,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같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 명의를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고 결국 집까지 날려버린 사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을 내린 사람은 결국 저였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었고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렸는데도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저였습니다. 돈을 보낸 것도 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아주 묵직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후회였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때 그러지 말 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왜 나는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사람은 인생에서 몇 번 멈춰야 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분명히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멈추면 상처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 더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저에게도 그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리던 날 통장에서 2억을 보낼 때, 그리고 두 번째로 3억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멈췄다면 아마 지금 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방에서 한 달 정도를 보냈을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요. 처음에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을 했고, 학생들은 학교를 갔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멈춰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돈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사람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일이 쉽게 주어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뒤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건물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피곤해지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을 몇 번 더 나가다가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단지를 돌아보며 문을 확인하고 주차장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비실에 앉아 있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은 의자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부가 산책을 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제가 잃어버린 삶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처음으로 제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는 처음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때 비로소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아파트 경비실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것이 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에게 돈으로 도와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전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집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게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것도 분명 아픈 일이지만 제가 마지막에 깨달은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까지 제 옆에 남은 사람은 결국 아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것도 화려한 돈이 아니라 작은 일과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현실에 집중하여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안다면 지금의 이 시간과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자식에게 어디까지 도와주셨을 것 같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